네, 안녕하세요. 소다 스튜디오입니다. SQ2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8월 말쯤에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그때까지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는 결과만 손꼽아 기다릴 3개월이 될 예정입니다. SQE 시험에 대해서는 따로 후기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은 QWE, 특히 로펌 원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마이크가 열악해서 AR로 영상을 만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따 말씀드릴 원서 작성 꿀팁은 로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국의 다른 분야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취준 중이시면 이번 영상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SQE 제도로 바뀌면서 TC 없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로펌에서는 TC라는 전통적인 수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지금도 2년간 TC 과정을 거쳐야 퀄리파이할 수 있는 구조이고 TC하면서 실질적인 교육, 피드백, 멘토링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호도가 높아요. 기타 QWE는 비교적 유연한 구조라서 paralegal, volunteer 경험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로펌 기반의 스트럭처 트레이닝을 원한다면 TC를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 위주로 보게 되니 아무래도 대형 펌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부 때 TC 안 나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라듀얼 비자가 잘 나오잖아요. 그걸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금 일을 해보시고 그쪽 회사에서 뭐 비자나 그런 걸 해결해주고 정규직으로 가자고 오퍼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TC 원서에서 경쟁력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갈 수 있는 길은 많으니까 너무 상심하시거나 단정 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Direct TC랑 VAC 스킴 둘 다 지원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3군데 정도에서 좋게 봐주셔서 그 중에서 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Direct TC는 보통 서류 통과 후에 인터뷰나 어세스먼트 센터 같은 평가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바로 합불이 결정되는 구조고요. 베이케이션 스킴은 1에서 2주 정도 인턴십처럼 일하고 그때의 퍼포먼스나 피드백 같은 걸 바탕으로 최종 오퍼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마음을 조금 놓았지만 저도 취준, 원서 준비, 그 과정에서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배운 점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고요. DC, 영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펌 지원서를 보면요. 가장 먼저 인적 사항이나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학력, 경력, 엑스트라커리큘러 사항 등등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핵심 질문인데 대부분 서술형 문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 로펌에 지원했나요?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본 뉴스 중 가장 흥미로운 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문항들은 우리나라 대기업 자소서, 원서랑 비슷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평가 절차를 보통 거치게 되는데요. Situational Judgment, Video Interview, 왓슨, 글레이셀 같은 논리형 평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나 어세스먼트 센터 같은 면접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원서 작성에 국한된 내용이고 다른 얘기들은 추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펌에 지원하고 싶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일단 원서 뿌려보고 되는 곳 아무데나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취업이 간절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나 펌들이 다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고 하니 어떤 펌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라듀에이트 리크루트먼트 팀이나 취업 관련 어드바이저 얘기들을 들어보면 올해 나는 50개 펌에 원서를 넣겠다 같은 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과 잘 맞을 법한 펌 10에서 15개 정도만 추려서 원서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개도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10군데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펌이 본인과 잘 맞을지 생각해 보실 만한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이나 장단점을 다음에 말씀드릴 요소들에 기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째, 그 펌이 TC를 한 해에 얼마나 뽑는지입니다. 매직 서클 펌 같은 경우는 한 해에 80명에서 100명까지도 뽑는 대형 구조다 보니까
내가 여러 명의 동기들과 성장과 동시에 경쟁을 함께 해야 하는 환경에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인텍수가 많으면 체계적인 교육이나 멘토링 기회도 많겠고요. 반면 연간 5에서 20명 정도 뽑는 시티펌이라면 한 명당 맞는 역할이나 책임감이 좀 더 커지고 시니어들과 더 밀접하게 일할 기회가 많아지는 면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규모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일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의 배움을 선호하는가를 기준으로 지원할 펌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서 자체 관점만으로 보면 원서를 쓸 때 좀 돌려쓰기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장기적 관점으로는 어쨌든 이 펌과 최소 2년을 가야 되는 거니, 웬만하면 본인과 맞는 곳을 선택하면 좋으니까요. 둘째, 인터내셔널한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입니다. 내가 트레이니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cross-border 딜이나 해외 클라이언트를 다룰 일이 얼마만큼 있는가, 또는 세컨맨 기회가 있는가, 또는 다른 jurisdiction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할 기회가 있는지 같은 걸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에 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업을 하진 않거든요. 각국 사무소끼리 독립적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글로벌한 사건을 맡아보고 싶다든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협업 그런 것을 원한다면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펌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원서 자체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 저는 인터내셔널한 사건을 다루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원서에 적었는데 그 펌은 인터내셔널 요소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그 펌과 내가 잘 맞지 않겠죠. 그리고 펌 입장에서는 이분은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지원했나 라고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셋째, 업무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분야에 집착하기보단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게 좋아요. 저는 M&A가 하고 싶은데 이 펌에선 M&A를 많이 합니다. 이 펌의 IP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분야에 대해 본인이 특별한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없다면 그걸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일을 하는 펌이 우리뿐만이 아닌데 왜 이 로펌이냐 아니면 그 관심은 얼마나 진짜냐 하는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조금 무너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많은 신입 채용팀들은 너무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말고 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펌과 본인이 잘 맞을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많이들 조언을 해요. 물론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있다면 다르죠. 학교에서 그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했거나 대외 활동을 해봤거나 실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건 강력한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러 클리닉에서 하우싱 관련 의뢰인을 도운 일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다거나 M&A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는데 그것이 인상 깊어서 그 일에 관심이 생겼다든가 등등 이런 것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재판 대회에서 몇 등을 했다든가 국제중재 쪽으로 논문을 썼다든가 하는 걸로 중재나 분쟁 쪽에 관심이 있다고 어필을 하였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펌들이 분쟁에 강했어서 이것이 좋은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세어와 얘기를 하실 때는 무조건 단순한 관심보다는 경험 기반의 연결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펌의 문화, 인터내셔널, 업무 분야 대략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심 요소로 보고 펌 리서치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리서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펌 웹사이트나 다른 리고클 관련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죠. 이 부분은 몇 명을 뽑나, 시트 로테이션이나 펌에서 홍보하는 파트세어는 무엇인가 같은 거죠. 다음으로는 온라인 설명회나 인사이트, 오픈데이에 참여하기입니다. 리고클 관련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거의 매주 온라인 이벤트 일정이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참가를 하셔서 변호사들이 주는 인사이트, 펌에 대한 얘기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 지원할 때 이런 설명회에 많이 들어갔는데 단순히 듣고 있기보다는 미리 질문을 좀 준비해서 직접 물어보는 걸 은근히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뭐였나요? 신입으로 들어가면 cross-border deal에서 level of responsibility가 어느 정도인가요? 채팅창에만 질문 남기기보다는 카메라나 마이크 켜고 직접 물어보는 게 확실히 인상에 더 남고 본인도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가 있는 시니어 어쏘나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배울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할 일은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미팅 참석하기, 회의록 작성하기, 쉐도잉 하기도. 물론 좋은 경험이지만 다른 일들도 직접 해보거나 부딪혀보는 게 실수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꿀팁 아닌 꿀팁은 무엇을 했나에 대한 질문보다는 level of responsibility라든가 피드백 기회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걸 중심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첫째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 케임브리지 출신 지원자와 러셀 그룹 출신 지원자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케임브리지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211 이상이면 오케이라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경험, 생각, 표현력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물론 성적이 아주 좋으면 인터뷰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긴 해요. 과탑을 했다거나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등등 내 셀링 포인트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학벌이 조금 덜 좋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잡진 않아요. 절대요. 예전에 인터넷 글 보니까 뭐 최소한 다음 LSE 정도는 나와야 하고 퍼스트는 무조건 받아야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과는 거리가 꽤 큽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글이나 조언들은 좀 과하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뭘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이런 말 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TC를 직접 준비해 본 적 있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한두 가지 예외가 있다면 먼저 슬로터 앤 메이 같은 펌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일부 미국계 펌들은 상대적으로 학벌과 학점을 좀 더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점, 학벌이 당락을 결정짓는 컨클루시브한 요소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결론은 성적이나 학벌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일 가능하다면 overall 65%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활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일단 뭐든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도 좋고 학교 안에 잘 되어 있는 러 클리닉도 좋고 학교 외부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꼭 법률 관련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운동, 예술, 봉사, 아르바이트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성장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건 이력서 줄 세우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인사이트를 쌓는다, 성찰한다고 부르는데요. 활동이 끝난 후에 5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지? 이 과정에서 뭐가 어려웠고 나는 그걸 어떻게 풀었지? 다시 한다면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또 특정 스킬 예를 들어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 서빙 등등 스킬은 내가 어느 정도 보여줬고 어떤 점에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걸 조금이라도 기록해보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 경험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이 나중에 지원서 문항, 인터뷰 답변에서 다 살아납니다. 설득력이 달라져요. 우리가 많이 듣는 스타 기법 있잖아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꼭 그렇게 4개로 쪼개지 않더라도 어떤 경험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결과가 있었고 그걸 통해 내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달라질 건지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술형 문항 답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제가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게 바로 나열형 답안입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이었고 인턴십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세요. 그 활동을 해서 본인의 셀링 포인트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보는 있지만 이야기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외부 펀딩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맡았고,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팀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중간 조율을 통해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협업 중 생기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찰형 답변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을 다 담기엔 글자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 활동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보다 딱 한두 개의 경험을 깊이 있게 강력한 스토리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원서에는 별도로 기본 이력이나 엑스트라커리큘러 활동을 적는 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활동을 서술형 문항에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문항이 진짜로 묻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 인사이트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원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은. 원래는 어세스먼트 센터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길어져서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본인 원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 나름의 피드백을 해드리려고도 생각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